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사회를 잠식해가는 이 이기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30대에 넘어가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 집이나 가서 물을 얻어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그 외에도 슈퍼에서 외상이 정말 흔했고 이웃들이랑 정말 친하게 지내면서 인사도 하고 뭐만 있으면 함께 나눠주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 모르는 어르신분들이 오토바이를 태워서 10분 거리의 정류장으로 데려다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가끔 오지랖이라는 말로 비하되기도 했지만 분명히 그때도 후진적인 모습은 있었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투박했지만 따뜻했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정보다 계산이 앞서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뭐 모르는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하면 물이 아니라 문조차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전화바스 곳곳에 있던 전화번호부는 만약 2020년 현재에도 존재했다면 인권침해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요즘에 어린아이가 길을 잃었다고 해서 저처럼 모르는 사람의 오토바이를 함부로 탈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죠. 납치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 타지 말라고요. 그때 따뜻했던 사회는 우리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과거의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왜 이 90년대의 전화번호부는 모두가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 2020년의 전화번호부는 만약 존재한다면 인권 침해가 되는 건지, 왜 90년대에는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물을 얻어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얻어먹을 수 없는지, 왜 그때는 옳았지만 지금은 그른지, 왜 우리가 이렇게 변해왔는지 그 시작과 과정, 원인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뭐 틀린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뻔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변해왔던 과정, 뭐 정이 넘치는 사회에서 서로가 이유 없이 돕고 나중에 도움받을 것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그리고 더 돕지 못해서 미안해하던 그런 상부상조 사회에서 어느 순간 계산적인 사회로 서로를 믿지 못한 사회로 변한 거, 저는 그 기점을 IMF로 봅니다. 제가 뭐 그때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뭐 망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어릴 때 제가 느꼈던 그 경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그 시점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IMF 위기라는 사회의 큰 충격 속에서 뭐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은 했지만 아직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고,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사실 IMF 이후에 취업이 안 되고 고용이 불안하고 뭐 이런 소리도 많지만 그거는 굳이 IMF 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젠가 성장이 정체되면 겪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IMF로 인해 발생한 건 맞지만 그래도 오직 IMF만이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IMF 이후에 식민지 자본주의 정착이 없었다면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저는 가끔 어른들이 가게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갔다 오곤 했는데 그때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단골은 아니었지만 뭐 제가 자주 외상을 받아와가지고 슈퍼 주인은 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외상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외상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게,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믿고 있다. 그러나 이거 외상해줬을 때 만약 소문이 퍼지면 너도 나도 외상해달라고 할까봐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드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가 정말 이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게 어린 제 눈에도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만의 한 가지 에피소드일 뿐이고요. 90년대를 추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정이 많았던 대한민국의 스토리가 한 트럭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땐 몰랐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 IMF 위기가 우리를 정말 많이 바꿔놓았구나 라고요. IMF 시절에 미국의 금융 세력들은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뭐 한국 말고도 여러 국가를 공격했는데 태국이 특히 많이 손해를 봤죠. 어떻게 공격했는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대왕 카스테라 망할 때처럼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대왕 카스테라 팔고 있는 저 가게 자리가 좋아서 정말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대왕 카스테라에 독이 들었다고 소문을 풀고 그 가게가 망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게를 헐값에 인수하면 되죠. 그렇게 IMF 위기 때 넘어간 게 뭐 외환은행부터 시작해서 기업 건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 해도 뭐 자유시장 경제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어요. KT도 뭐 지금은 민영기업이었지만 그때는 한국통신이라고 국영기업이었고요. 정부와 대통령의 간섭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 거의 그러니까 그때 대한민국은 현재 중국처럼 국가가 모든 경제 실권을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포함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90년대 한국을
어떤 눈으로 보셨을지는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보는 시선과 매우 비슷합니다. 뭐 외국인이 투자하면은 쫓아낸다? 그리고 국가가 다 해먹네? 뭔가 불안정하다 이런 느낌이죠. 뭐 이게 좋다 나쁘다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꾸 제가 IMF를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IMF 권력의 대부분을 당시 미국 재무부 장관들이 제 집 드나들듯이 한국을 왔다 갔다 했던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냥 뭐 국가가 국가 상대로 돈 뜯어내는 거는 좀 모양이 빠지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미국은 좀 더 시장에 오픈하라고, 시장에 맡기라고 압박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법 등 뭐 각종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더 많이 받아들이라고. 그때 대표적인 요구가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금리도 올리고 외국인 투자 허용하고 그래서 금융시장 개발하라는 건데, 이건 사실상 더 이상은 중국처럼 국가가 경제를 다 잡고 있지 말고, 그리고 금융시장, 이거 미국의 전문 분야인데 돈 먹고 돈 먹는 데 체질인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돈 좀 뽑아 먹을 수 있게 ATM기 좀 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구 하나 물었다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실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대우, 한보 이런 거 망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 주워 먹어가지고 다시 불려서 팔아먹는데도 좋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IMF 이후로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사실상 주식의 코스피의 40%를 갖고 있는 사실상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된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본주의화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돼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자본주의라는 거, 특히 이 경제 식민지 입장으로서의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게 달콤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야 갑의 입장이니까 월세 받는 느낌으로 한국이 수익 나면 자기들도 돈 벌고 하는 건데, 우리는 정반대죠. 을의 입장이니까 월세를 내는 느낌으로 매달 돈을 빼앗겨야 됩니다. 자, IMF 이전보다 더 삶이 팍팍해진 이유,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기관이 은행, 기업, 건물 등 수많은 자산들이 외국인, 특히 미국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IMF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의 주인이었지만 IMF 이후 군모기를 통해서 심폐소생술로 나라를 되살린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닙니다. 경제 식민지의 시민들일 뿐이죠. IMF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수익들을 IMF 이전과 비교해서 상당 부분을 외국인들에게 상납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지출이 여태까지 빌렸던 차관 이런 걸 갚는 형식이었다면,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는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랑 비슷해요. 이것만 빨리 갚으면 이제 우리 집이 된다는 그런 희망이 보였던 게 IMF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로부터는 우리의 자본들이 외국에게 빼앗긴 상황, 월세로서 매달 공중으로 분해되는, 매달 저축해서 200만 원씩 꼬박 넣어가지고 2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이 되는 인생과 평생 일해서 200 월세로 되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가에서 월세로 내려온 거예요.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이기심, 그리고 계산적인 성향의 사람들, 감정이 메마르고 서로를 이용하고 공격하기 바쁘고 어떻게든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거, 바로 이 IMF 이후에 식민지 자본주의 정착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그 위기 이후로도 한동안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했지만 그래도 서로 가족임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로도 사람들은 한동안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20년 지나 거의 자본주의가 정착한 2020년, 우리는 더 이상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면서 결혼할 때도 서로 간에 계산을 확실히 해야만 하고, 실직하고 거액의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인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이게 서양과 유럽의 자본주의 아주 나쁜 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언제 한국이 망할지 몰라서, 또 언제 미국이 경제적으로 한국을 공격할지 몰라서, 이게 두려워서 해외로 빼돌린 자산만 전세계 3위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누군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국에게 세대로 사는 세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해서 극한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경쟁 과정에서 반드시 패배자는 생기고 그 패배자들의 삶은 아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도전하는 거는 패배한다는 인식이 생기고요. 도전의식이 사라지고 점점 사회의 활력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그 패배자들은 사회에서 영영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뭐 평생을 일을 해도 갚지 못하는 빚을 진 사람들, 그들은 이미 인생에서 패배자가 되었지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집에서 술만 마시는 건 아닙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냉혈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기,
횡령 뭐든지요. 좀 더 차가워지고 냉정해집니다. 뭐 뒤통수를 쳐서라도 이득을 얻을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얻어야겠죠. 뭐 그들이 일방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패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법이 허용하는 한 사기도 용인되는 게 자본주의니까요. 뭐 그러다 잡혀가더라도 다시 나오면 또다시 사기를 저질 겁니다. 그 숫자가 극히 일부라고 해도 그런 일부 도덕성 상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첫째로 사람을 믿지 않아야겠다. 둘째로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깜빵 들어가고 주변 애한테 맡겨가지고 돈 세탁도 좀 해가지고 회사 하나 차려야겠다. 이제 뭐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고도 인생이 넉넉하게 풀리는 거죠. 이거는 형량을 세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기친 돈으로 변호사 좋은 거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본주의의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신용이죠. 자본주의에서 신용은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신용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신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자본주의는 더 이상 도덕성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뭐 미국의 수많은 서민들이 집을 잃든 말든 수익 내는 데만 집중했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그 패배자들이나 뭐 밑바닥 인생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윤을 추구할 수 있으면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하에서 가능하면 상대방을 배신할 수 있다면 배신하고 최소한 믿지 않아야만 손해보지 않도록, 그런 자본주의의 속성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착하게 굴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줬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으로 이기적으로 굴어라. 내가 가해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인 피해자 역시 가해자로 만들어라. 모욕죄,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소하라. 이런 생존 방법들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는지. 삶이 팍팍하고 빚이 많아서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사회가 되자 뭐 갭투자 같은 꼼수를 부리지 않는 이상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이런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요. 도전해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니까 사람의 돈을 빨아먹는 안전한 뭐 중개나 하청, 유통에 기생하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원청에서 뭐 20만 원 이상의 일당을 주면 하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동자가 지는 금액이 10만 원도 안 나오는, 기업은 상품 성분을 속였고요. 소비자들도 상품에 이물질이 나왔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만 많고 잘해줘봐야 욕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요. 소비자들은 기업이 어떻게든 원산지나 성분을 속여서 돈만 챙기는 나쁜 회사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갑을관계는 기업이나 소비자뿐만 아니죠. 정부와 국민,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건물주와 세입자, 심지어는 유튜버와 시청자들까지 모든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불신하는 경우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합니다. 아무 생산성도 없이 어떻게든 야근하고 근무 시간 늘려서 월급을 부풀리는 노동자들, 그리고 내일 채용공제 뭐 이런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시켜서 연봉을 부풀려서 가짜 연봉을 기재하는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손해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회 구석구석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게 바로 제가 더 이상 모르는 집에서 물 한 잔 얻어먹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강도살인을 당하면 그거는 조심하지 않은 내 책임이라는 거죠. 찔러 죽인 강도 책임이 아니라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못 믿게 된 이유로 사기를 치고 선량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런 기업이나 배신자들에게 화살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 정말 잘못했어요. 분명히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옥시 사건 그런 것도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잡아다가 처벌하고 법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노동자들 후려치지 못하게 막고 이래가지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죠. 알바생에게도 주휴를 주라고 하니까 주휴 뭐 일주일에 15시간 채우지 않는 조건으로 고용을 하는 걸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어떤 법을 만들든 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피해갑니다. 우리가 그들 처벌하는 거는 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바로 문제는 외국인에게 식민지화된 바로 이 자본주의 자체. 그러니까 진짜 갑은 미국 중심의 외국인 세력이고요. 우리가 그들에겐 찍소리도 못하면서 나머지 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기업과 그리고 병이라고 볼 수 있는 중산층, 서민계층인 정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이상, 그리고 특히 경제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상 우리가 평생 안고 갈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까요? 대기업이나 중산층, 서민계층, 그리고 뭐 기업과 소비자, 정부와 국민, 건물주와 세입자 이렇게 뭐 싸우면서 호구 잡는 게 호구 잡히는 게 낫다면서 서로 날카로워져 있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을병정이 서로 싸우면 뭐 하겠습니까? 진짜 갑은 꿀만 빨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국채 보상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 이게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건물이나 자산 그리고 주식 같은 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면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은 어른들의 생각에서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 자라날 우리 아이들은 다시 후손들에게 이 가치관을 물려주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보다 훨씬 여유롭고 더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때만큼 마음의 여유를 느끼지 못하고, 물론 생활의 여유는 느끼고 있지만요. 저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선택하면서 생활의 여유를 선택했고 마음의 여유는 제물로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특히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도 뭐 자본주의가 잘 뿌리내린 동네는 서로서로 신뢰하지 않잖아요.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전세금 이런 거 절대 이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돈을 맡기냐면서 말이에요. 이 자본의 달콤함을 누린다고 해도 우리 같은 서민들은 잃는 게 훨씬 많은 게 이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에 잠식되어버린 미국과 일본의 인간상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자본주의에 맡겨도 될까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 경제체제를 유럽처럼 3인주의 이런 체제로 바꿔야 된다, 발전도 충분하고 돈도 많으니까 이제 바꿀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제가 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그 체제에서 무슨 이득을 보겠습니까? 뭐 어차피 흑수저일 텐데. 단지 뭐 우리나라가 인간성을 상실하면 그것이 인적자원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요. 그 인적자원으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는 점점 퇴보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뭐 체제 이런 게 걱정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일본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기적이면서도 인적자원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움에 관심도 없고 뭐 취미, 여가, 소비, 욕구 충족 이런 것만 좋아하도록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정착 20년 동안 그래도 이기심을 잃지 않고 잘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본주의가 아니었던 이 8, 90년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했기 때문에 말이죠. 이기적이고 손해보는 거 정말 싫어하는 게 자본주의지만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았던 뭐 현재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자기들이 헌신해가면서 손해를 봐가면서 열심히 노력해놓은 그 결과물들이 이 찬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나고 자란 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긴다면 아마 결과는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운이 좋다면 미국처럼 소수의 인재들에 의해서 잘 돌아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IMF 이후에 자본주의에서 나고 자란 이 세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무너질 겁니다. 이기적이고 뭐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요. 점점 뭐 대의를 위해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20대가 코로나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회에 피가 가든 말든 나는 놀아야겠다 이겁니다. 2000년대만 해도 정의감에 불타는 남자친구 다 사라졌습니다. 뭐 이 20대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50대가 돼서 우리나라를 망친다면 마음껏 욕해도 좋습니다. 90년대생들, 2000년대생들 욕먹어도 돼요. 저도 욕먹어도 되고요. 저도 뭐 우리 세대들 같이 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 잘못만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젊은이들은 이 자본주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기적이기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탐욕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보니까 자본주의였고 경쟁이 심하고 탐욕을 추구하라는 사회인데 그거 어쩌라는 거죠. 사실 젊은이들이 변한 근본적인 이유, 바로 그 자본주의라는 씨앗을 뿌리고 탐욕, 이기심, 도덕성 상실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 건 젊은이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기성세대들입니다.